지난 시간 우리는 도시화와 산업화는 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상류층이 살던 도심에 어떻게 공장이 들어서게 되었는지, 도심에 살던 상류층 주거지가 왜 도심 밖으로 빠져나갔으며 노동자 주거지는 어떻게 도심과 가까운 곳에 형성되게 되었는지, 그리고 슬럼화된 노동자 주거지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습니다. 오늘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도시 내 공간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개념 완성 통합사회 82쪽 거주 공간의 변화와 짧게 서술된 이 부분, 즉 도시 내부 구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다뤄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나 개념 완성에는 그림이나 내용이 제대로 서술되어 있지 않으니까 노트에 열심히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 내부 구조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노동자들은 접근성이 편리한 도심과 가까운 지역 중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부터 들어와 살았고, 이후 상류층이 도심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슬럼이 형성된다고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도심의 노동자 주거지구, 슬럼이 형성된 것은 맞지만 도심 전체가 슬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차 산업으로 산업 구조가 옮겨가면서 공장은 도심 밖으로 빠져나가고 도심 내 일부 지역에만 슬럼이 형성되며 도심 대부분의 지역은 상업 및 업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 구조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하지만 크게 본다면 세 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심부의 도심, 도심 밖의 중간 지역, 그리고 중간 지역 밖의 주변 지역으로 말이죠. 그런데 각각의 지역은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시 중심인 도심의 경우에는 업무 및 상업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중간 지역은 공업 기능, 그리고 주변 지역은 주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론적인 것이며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는 완벽하게 맞지는 않는다는 것을 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이론이 어느 정도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의 중심부에 고층 빌딩이 들어선 상업 및 업무 지구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업 및 업무 지구가 세 군데로 표시된 것은 서울은 워낙 큰 도시이기 때문에 도심뿐만 아니라 도심의 역할을 분담하는 부도심들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장들은 현재 서울 밖으로 많이 빠져나간 상태지만 아직 일부 남아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들의 상당수는 도심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공장들이 있던 지역들은 현재 재개발이 차근차근 되고 있고 머지않아서 서울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주거지역의 경우 서울 곳곳에 혼재되어 있지만 그래도 도시 주변 지역으로 갈수록 주거 기능이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서울시는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입지하는 기능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왜 지역별로 입지한 기능이 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왜 도심에는 업무 및 상업 기능이, 중간 지역에는 공장이, 주변 지역에는 주거 기능이 주로 입지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접근성 때문입니다. 교통이 편리한 곳은 접근성이 좋고, 접근성이 좋은 곳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소비를 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돈을 많이 벌 확률이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곳은 당연히 땅값 그리고 임대료가 비싸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서울시의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 신호등 표시처럼 된 역들이 있죠. 신호등처럼 표시된 역들은 다른 노선과 합류하는 환승역입니다. 환승역이 많은 지역은 그만큼 많은 지하철 노선이 지나간다는 것이고, 많은 지하철 노선이 지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접근성이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죠. 서울에는 이 환승역이 몰려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한강 이북 서울역 주변을 보면 환승역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서울 남동쪽의 강남역 부근에도 환승역이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중서부의 여의도 근처도 환승역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환승역이 많은 지역들은 접근성이 좋으니까 실제 땅값도 비쌀까요? 이 지도는 몇 년 전 발표된 서울시 공시지가를 나타낸 것입니다.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갈수록 땅값이 비싸다는 것이죠. 방금 봤던 지하철 노선도의 환승역이 많은 지역과 지금 보시는 공시지가 지도에서 빨간색인 부분을 비교하면 서로 비슷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로구, 중구는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지역입니다. 서울의 도심으로서 수많은 기업들의 본사가 위치해 있고 시청 그리고 대사관 등 수많은 행정기관이 입지해 있는 곳이죠. 이 지역의 명동에 네이처 리퍼블릭이 있는데 이 네이처 리퍼블릭은 17년째 우리나라 땅값 1위를 기록했으며 2020년 기준 평당 6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엄청난 땅값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강남구의 경우에는 서울의 부도심으로서 수많은 기업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수많은 지하철이 이 지역을 지나가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좋은 곳이죠. 그리고 여의도도 서울의 부도심으로서 강남구만큼은 아니지만 많은 금융기업들 그리고 방송국이 위치해 있죠. 결국 수많은 교통수단이 밀집하여 지나가는 곳, 즉 접근성이 좋은 곳은 지대가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공시지가 지도의 주요 기능들이 어떻게 입지해 있는지를 살펴보면 지대가 높은 도심 그리고 부도심은 업무 및 상업 기능이, 중간 지역에는 공장이, 그리고 주변 지역에는 주거 기능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가가 비싼 곳엔 업무 및 상업 기능이 입지하고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서는 주거 기능이 입지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지대 지불 능력이란 임대료를 얼마만큼 낼 수 있느냐, 얼마까지 감당 가능하냐를 말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의 Y축은 지대를 나타내는 것이고 X축은 도심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상업 기능의 경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유동인구가 많아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성이 좋은 도심과 가까울수록 지대 지불 능력이 높아지죠. 반면에 주변부로 갈수록 지대 지불 능력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 주거 기능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도심에 사는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도심에 살면 접근성이 좋아
문화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대신 환경오염 그리고 소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따라서 주변 지역으로 가더라도 손해볼 것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도심 지역에서는 상업 기능이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고 중간 지역에서는 공업 기능이, 주변 지역에서는 주거 기능이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도심 지역에는 업무 및 상업 기능이 입지하게 되고 중간 지역에는 공업 기능이, 주변 지역에는 주거 기능이 입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도심 지역으로 갈수록 지대가 높아지기 때문에 높은 층의 건물을 지어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집약적이라는 말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대기업 본사, 금융기관 등은 높은 지대를 감당하더라도 더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도심으로 밀집하게 되고 관청의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도심으로 밀집하게 됩니다. 반면 공장과 주택의 경우에는 지대가 싼 외곽으로 이동하게 되고 학교도 학생이 많은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대전의 경우에도 과거 원도심이 위치해 있었던 충남고등학교랑 서대전고등학교가 둔산동, 월평동으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금융기관, 대기업 본사, 관청 등이 도심으로 밀집하는 현상을 집심 현상이라고 하고 공장, 학교, 주거지역이 외곽 지역으로 분산되는 것을 이심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도심은 인구가 이심 현상으로 빠져나가 인구가 외곽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까요? 지금 보시는 지도는 서울시의 구별 인구를 나타낸 것입니다. 밝은색일수록 인구가 적은 것이고 빨간색이 될수록 인구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다시피 서울의 중심인 종로구와 중구가 다른 구들에 비해서 인구가 적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구의 인구는 약 12만 명, 종로구의 인구는 약 15만 명인데 1975년 한창 서울이 커가고 있을 시기에 종로구의 인구는 약 33만 명이었습니다. 도시화가 점점 일어나면서 오히려 도심의 인구가 도심 바깥 지역으로 빠져나간 것이죠. 반면 강남구의 인구는 중구, 종로구의 10만 명대와는 비교되는 5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의아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 아까 강남구에는 부도심이 위치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부도심이 있으면 사람들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고 말이죠. 강남구의 경우에는 부도심이 위치하고는 있지만 도심만큼 발달하지는 못했으며 주거지역도 엄청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의 경우에도 66만 명, 관악구에도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죠. 이처럼 도시 주변부에는 주거 기능이 밀집하여 도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거 기능이 밀집한 지역에는 사람들이 일할 만한 곳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는 기업들, 상업지는 도심에 몰려 있죠. 따라서 도시 주변부 사람들은 도심으로 출근을 했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주변 지역으로 퇴근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도심은 출근해서 일하는 사람들로 낮에는 사람이 바글바글하지만 밤이 되면 사람들이 다 주변 지역으로 퇴근을 해서 사람이 없는 텅텅 빈 상태가 됩니다. 이처럼 밤에 도심이 텅텅 비는 현상을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밤에 비해서 낮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주간인구 지수라는 것을 활용합니다. 주간인구 지수는 상주인구분의 주간인구 곱하기 100으로 구하는데 주간인구 지수가 100이 안 되면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을 많이 하는 주변 지역일 확률이 높고 주간인구 지수가 100을 훌쩍 넘는다면 업무 및 상업 기능이 밀집한 도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도시 내부 구조의 특징, 집심현상과 이심현상, 그리고 인구 공동화와 주간인구 지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생태계 그리고 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